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다양하게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에 파월 의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를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연준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것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독립성을 좀 강조를 했어요. 네네. 원래 연준은 독립기관입니다. 네.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이 독립성을 강조했다. 상당히 아이러니죠. 네. 그만큼 현재 지금 연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외압이 많다라는 것들이겠죠. 네. 연준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부와 다른 시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연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약간의 조금 역설을 보게 된다면 중간 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스탠스는 행정부와 일정 부분 개를 같이 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어요. 네. 연준이 과연 독립적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결국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간 선거 이후부터 지금 미국의 방향들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중간 선거 이후에 바뀐 것을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킹 달러가 무너졌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들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상황이 변한 건 없는데 공교롭게도 중간 선거 이후부터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이죠. 현재 지금 이제 선거도 당분간 미국은 2년 동안 선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연준도 이참에 자신들의 본연의 길을 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 다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은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교수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오. 의례적이죠. 우리가 네네. 이제 연준의 의장들 같은 경우 그 전에 이제 버냉키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네. 교수 출신이거나 네.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경제를 모른다라는 어떤 오해 속에 받는 외압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연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시장 친화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주식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한다라든지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는 피벗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월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시장 친화적이지 않겠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네. 시장이 친화적으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생각이 없고 결국 물가 안정이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집에 그 난방비 올라간 거 네, 보고 맞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고통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거죠. 연준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극단적으로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2%대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멀긴 했습니다만 물가가 잡혔다라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라는 시각이고요. 이 얘기는 어제 나왔었던 파월 의장 발언 말고도 다른 이제 연준위원회 얘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은 연준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책장 한 권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올해 전망을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으로 이제 냈는데 네. 거기에 연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성문 같은 걸 썼어요. 뭐냐면 우리가 연준은 계속 지나고 보니까 2022년에도 미리 공표를 했고 그 방향대로 걸어왔을 뿐인데 시장에서 연준이 조금 이 정도면 스탠스를 완화할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치면 연준이 좀 기조를 바꿀 거 아니야? 그런 오해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 말을 바꾼다라고 오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지나고 보니까 연준은 묵묵히 제갓길을 걸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도표를 보게 된다라면 5.1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5.5까지도 이제 용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됐다. 이번에 오늘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네네. 주에 CPI가 나온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좀 꺾인다라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라고 해석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연준은 이달 말, 그러니까 다음 달 초죠. 2월 1일 날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상당 기간 금리 인하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연준은 당 행정부와는 좀 다르게 물가 안정에 좀 목표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제 독립기관이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인 이런 표현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만큼 외압이 좀 존재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연준은 독립성을 강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의 좀 말을 빗대어 보자면 이 본연의 길에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기에는 시장 친화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연준의 강경 기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통상 이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에 뉴욕 증시는 휘청이는데요. 반면에 이제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좀 양상이 다르죠. 보통 이제 파월 의장이 강경 발언을 하면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는 네. 모습들이었죠. 그 폭 자체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전혀 시장이 뭐 큰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네.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장도 연준이 쉽게 기조를 바뀌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11월서부터 12월 올 때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11월 초에 금리 인상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굉장히 세게 얘기 나갈 것이다. 11월 달은 점도표 발표가 없으니까 만약에 점도표 발표가 나왔다라면 연준의 강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11월 초에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렸죠. 하지만 의사록이 나온 걸 보니까 뭐 일부 위원들께서는 조금 완화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장은 또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또 12월 달 점도표를 보니까 5.1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의 2023년 금리 목표치는 4.5였는데 이제 5.1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연준이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확고하게 인식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시장과 연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고 네. 시장에서 연준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소수로 바뀌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지만 연준에 이제 기대할 건 없다라고 기대감을 버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5%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제 이제 JP 모건 회장께서 네. 연준은 6%대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5%대도 지금 상당히 무섭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연준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JP 모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보여져요. JP 모건 그 회장께서 그 전에 이제 블러드 총재가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공식인데 이 공식에 따르면 7%대까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하루 이틀 흔들렸거든요. 네네. 그렇게 7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JP 모건 회장께서 6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러면도 시장은 별로 이제 반응을 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발언은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가 아니다라고 시장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월 말 2월 초에 FOMC 회의 이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시장은 좀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급등하느냐, 시장이 이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웬만한 충격에는 내성이 좀 생기고 바닥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그것이 팩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연준의 스탠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좀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올해에 5%대 금리 인상 시장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6%대 금리 인상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앞서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연준의 금리 발언은 추가 악재가 아닌 상황.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장과 투자자분들은 모두 내성이 생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로 좀 넘어와 봐서요. 국민연금이 최근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내용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가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시장이 끝나면 3시 반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네. 내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나를 네. 확인하는 네. 거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내 종목을 샀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그죠. 주가가 올랐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면 왠지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네, 네. 그건 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인식이죠. 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대한 우리들의 돈을 이제 굴리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정말 소중하게 개인들 많은 국민들의 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다라면 야, 이거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눈이 번쩍 띄는 기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접근 방식을 봤을 때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을 나도 한번 좀 따라 사볼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은 성향과 자금 사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가 난 것은 제로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다 판 것도 아니에요. 지분이 조금 늘어난 종목과 지분이 좀 떨어진 종목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막대한 지금 현금을 갖고 있고 여기에 매달 현금이 유입됩니다. 여러분들 매달 국민연금 내시죠? 저도 매달 국민연금 네. 냅니다. 네네. 이런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위 전문 투자자라고 불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주식을 갖고 간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이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꾸준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마한 어항 안에 메기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그냥 진득하니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정된 자금 속에서 중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에 뛰어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장기 투자할 거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오셨을 테지만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원래 10년 정도 마음 먹고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많은데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벌써 주가가 떨어졌네,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중기 투자, 장기 투자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국민연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일렉이라든지 삼양식품, 덴티움 같이 네. 성장성이 돋보이는 쪽에 이제 지분을 늘렸어요.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발표가 나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VBP 법안에 따라서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 둔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네. OCI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올해 건설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물량을 좀 줄여가자.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종목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돕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설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네카오, 현대차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해가면서 시장에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이 피터 린치 방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읽으면서 나도 이제 피터 린치처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결국 개인이 따라가기 쉽지 않죠.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였고요.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종목을 한 2,000개 갖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엔 그런 속설이 있었죠. 피터 린치가 갖고 있는 종목과 갖고 있지 않는 종목 이렇게 나눈다라는 건데 네네. 2,000개를 어떻게 다 투자했느냐? 한두 종목씩 갖고 있는 종목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투자를 해왔고 네. 국민연금도 그와 같은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에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그냥 참고 자료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성향과 자금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좀 국민연금 좀 매수 포인트나 이 매매 방법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의 규모가 조금 들어가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한정된 자금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중기 포트폴리오 구성이 조금 어려운 점 좀 참고해 주시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매매 기법들은 참고 자료로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강국입니다. 자, 그런데 선박 수주가 LNG선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중국에게 밀렸습니다. 자, LNG는 우리가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수주를 해왔던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굉장히 의외의 기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조선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몇 개 안 되지만 네. 중국은 엄청나게 많았고 그들이 초기에 물량을 쏟아냈을 때 선박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우리는 중국 조선업계가 쉽게 우리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봤고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네. 봤습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LNG라는 게 들어가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가스 형태잖아요. 네.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LNG를 하게 되면 영하 150도까지 얼립니다. 그래야 이게 물처럼 되는 거예요. 물처럼 되는 건데 이 물이라는 게 그 배를 운행하다 보면 태풍을 만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태풍을 만날 때 밖에서 외벽에서 때리고 안에서 내벽에 때릴 때 이거를 견뎌낸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를 운행할 때 파도가 칠 때 태풍처럼 파도가 칠 때 옆으로 지나가면 배가 뒤집히죠. 그래서 파도를 거슬러 가야만 배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파도가 거슬러 갈 때 그 충격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배를 잘못 만들면 배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 압력을 이겨낼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러한 기술력, 더군다나 본행제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LNG 같은 경우 이것을 기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인데 이거를 벌써 중국이 따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3개월 연속 이런 건데 몇 가지 이제 조금 자세한 해석 기사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LNG 수주에 대해서 지금 수주 잔고량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거절한 물량들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협상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같은 경우 지금 작년 가을 이후부터는 수주 잔고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밀려드는 그 수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네네. 이제는 수주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혹자들은 지금 3년치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수주를 더 이상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 보면 3년 뒤에 일감은 제로입니다. 네. 3년 뒤에 일감이 제로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감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일감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소화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많은 해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국에다 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그 해운사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제 발주를 내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매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선박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불과 8, 90년대 조선소가 이제 막 세워졌을 때 배를 수주해 오면 실질적으로 엔진은 일본 엔진을 썼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배를 수주해 왔는데 약 30%는 일본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엔진 이름이 힘센 엔진이거든요. 네네. 정말 이름 잘 지었죠. 네네. 근데 영어로 발음하기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엔진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에서 그 엔진 사업부를 또 이제 키워 나가야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뭐 엔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서 납품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외형을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일부 또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배가 몇 차례 이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은 배를 수주를 못할 것이야라고 봤는데 그거는 이례적인 상황이고 지금 수많은 중국 배들이 잘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일감을 받아와도 배를 만들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보면 3분기에 벌써 제때 납기를 못 지켜서 물어낸 돈이 꽤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조선업계가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수주 잔고가 막대하게 쌓여 있고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고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죠. 여기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이익을 내야 되는데, 자, 기업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존재 목적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죠. 네. 이익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은 상장사 중에 가장 큰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중에 3분기만 놓고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가장 큰 적자를 시현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조선업계는 다음 분기에 흑자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들이 흑자를 못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라면, 우리가 양치기 소년은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일부러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라든지 아니면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흑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흑자가 나기 전까지는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는 일단 보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자, 정리해드리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3년치 일감밖에 없습니다. 네. 그 사이에 흑자를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흑자를 내주지 못한다면 조선업계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네. 뭐 올해 최소한 흑자로 전환돼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선박 수주에 이제 중국에 또 3개월 연속 밀리고 있는 현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중국은 막대한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경쟁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자, 국내 조선업계 긴장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조선업계 좀 수주 물량 쪽을 보자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반면에 중국은 수주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또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조선업계가 이 한국 조선업계를 좀 맹추격하고 있는 점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재 확보되어 있는 3년 수주 잔고 안에서 흑자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 원자재 가격 안정 속에서 흑자 달성 기대감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들이 따라서 마이너스 한도를 지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를 쓰지 않거나 한도가 남아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이 한도를 줄인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대출 총량제도 없어졌는데 왜 이런 상황이 좀 펼쳐졌을까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급하게 네. 돈이 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대출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데라든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라면 대출을 실행해서 뭐 금액을 정액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통장을 개설해 놓고 마이너스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급여 통장이라든지 내가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통장에 연계를 시켜 놓기 때문에 내가 잔고가 잠깐 부족했을 때 잠깐 쓰고 채워 넣는 그런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저금리 상태에서는 대출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가 대출 총량제라는 것을 한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과 연계가 된 거고 개인들의 어떤 대출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죠. 이자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들이고 주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금리가 8%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총량제 이제 시행은 유야무야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다라는 거죠. 제가 돈을 쓰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쓸 가능성에 대해서 해놨는데 이들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줄여놨다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들입니다.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동시에 은행은 1,000만 원을 준비해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뱅크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은행에 현금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내가 돈을 못 쓴다라고 한다면 신뢰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은 준비금으로 이거를 좀 놔둬야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금 자체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무수익 자산입니다. 아.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쓸 수도 없고 만약에 대출을 실행을 해서 내가 대출을 하게 된다면 이자를 내야 되지만 은행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자금에 대해서 그냥 금고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럽다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줄여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500만 원을 줄여난다라면 그 500만 원을 대출을 다른 쪽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고금리에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의 활용도가 지극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리가 낮을 때는 잠깐 좀 쓸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소비 위축이 오게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익히려고 하는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 한쪽으로 눈을 돌리면 고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돈이 묶인다라는 역설이 된다라는 네. 거죠. 글쎄요, 이게 이제 고금리가 몰고 온 단상인데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은행이라는 것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죠. 은행이 지금 그 돈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많은 개인들의 예금을 통해서 돈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공적으로 돈을 마련해 놓고 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역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어찌됐든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카드사도 카드 한도를 지금 줄인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SNS에서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네. 결국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트렌드고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은행 이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심사가 더욱더 깐깐해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지만 네. 은행 입장에서는 대손에 대한 우려감들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무수익 자산이 수익 자산으로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금리가 몰고 온 단상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이너스 한도를 조금 줄여 나가면서 이 좀 서민 경제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은 시름을 좀 앓고 계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 나가는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또 고금리에 따라서 대출이 현저히 줄어들자 이 총량제까지 시행이 안 하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활용도도 떨어지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까지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 이런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좀 무수입으로 조금 들어왔었던 은행 입장에서는 다시 또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좀 호재성 좀 이슈였다면 이제 뭐 개인들 뭐 일반 우리 이용을 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은 악재성 이슈로 조금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